쿠팡에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IDC 센터를 운영하는 서브팀을 맡고 있는 예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Sustainable LLM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ChatGPT 때문에 다들 미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제가 원장님 계시지만 2022년도에 한국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Cerebras라는 non-GPU wafer scale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어서 LLM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서 원장님도 뵙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챗GPT 2달 전이었어요. 챗GPT가 기억나시지만 2022년 11월 30일에 빵 하고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2달 전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뭐 KT도 가보고 LG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지만 뭐 LLM 얘기하면 우리 뭐 조그만하게 T5, BERT 뭐 이런 모델 정도 하고 있어요. 잘 안 해요. 뭐 이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크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거 딱 터지고 나서 바로 막 이메일이 다시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얘기 좀 해야 된다. 왜냐면 그때는 엔비디아 GPU를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없다면 뭘 쓰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ASIC 칩이라는 걸 팔고 있었는데 그 칩을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번에 탑 500에서 HP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AMD GPU도 들어가고 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죠. 왜 이거밖에 없지? 최근에 들은 건 메타는 H100 24,000개가 두 세트가 있다는데 요번에 일론 머스크는 35만 개의 GPU를 샀다는데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은 왜 여기 이름을 안 올리지?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64비트 컴퓨테이션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제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뿐이지 지금 전 세계 슈퍼컴퓨팅은 단순히 HPC 쪽이 아닌 AI 시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는 Generative AI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웰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심지어 이 Generative AI가 제안하는 우리가 보면 약간의 주사위 게임 같은 확률적인 게임 같은 이런 Generative AI가 만들어내는 생산 프로덕트에 열광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Generative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솔루션을 찾아낼까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에 아니죠. 7월 아니죠. 9월이죠. 죄송합니다. 지난 9월 추석 기간에 오픈AI가 발표한 GPT-O1, GPT-4가 아닙니다. GPT-O1 모델은 이른바 혁신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잘 모르셨다면 한 번 정도 찾아보시길 권고드리는데 드디어 인류가 처음으로 랭귀지 모델이 블랙박스 형태 문제를 물어보고 답을 줬는데 왜 그 답을 줬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던 LLM에서 이제는 왜 그런 답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주는 LLM, 흔히 얘기하는 Explainable LLM 혹은 Responsible LLM 혹은 AI 월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O1에다가 페르마의 정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LLM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솔루션을 유도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알려지기로는 GPT-O1이 약 1.2, 그러니까 1.2 테라 파라미터,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2 테라 레벨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프로덕트 라운치도 빠르게 하고 드럭 디스커버리, 웨이브 에너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VOA를 넣어서 그 오실레이션을 에너지로 컨버팅해서 쓰거나 일본 같은 데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면 진동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일종의 댐퍼를 둬가지고 그 진동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요즘에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혹은 autonomous experience라든가 이런 곳들에 AI가 점점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AI를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 비싸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AMD나 엔비디아 GPU가 비싸서 비싼 게 아니라 에너지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된 데이터입니다만 한 5, 6개월 됐습니다만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리퀴드 쿨링도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는 AI 때문에 계속 더블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죠. 올해 예를 들어 메타 같은 데는 공공연하게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어 H100을 5만 개 확보하는 거다. 일론 머스크 같은 건 35만 개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올 초부터 들어갔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새로운 제품인 B200에서는 이미 내년은 계약이 다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약하셔도 내년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많은 좋은 칩들을 이렇게 땡겨대는 이유는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역시 제너레이티브 AI가 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리퀴드 쿨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를 한번 쓰실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500ml 아닌 것 같아요. 좀 작아 보인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병만큼의 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한 번 쓰실 때마다 그런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I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델에 집중하니까 그냥 AWS 같은 데 들어가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 키스트 같은 슈퍼컴 센터에 들어와서 쓰시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십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누가 오래전부터 해왔냐면 바로 이 HPC 월드가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트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순행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쿨링을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머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사이에. AI 쪽은 무턱대고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봐라. 바틀렉이 어디서 생겨? 에너지에서 생겼네? 에너지는 어떻게 하지? DC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든 인더스트리가 AI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그쪽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 같이 머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점심 식사 배고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 앞에 세션 분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다음 놈은 몇 장 하나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아마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그럼 왜 이렇게 GPU가 많이 필요했냐? 다 이 난리였죠. AI에는 수도 없이 많은 에러가 있습니다만 요즘 가장 관심사는 역시 Large Language Model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사실은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되죠? 네, 맨 왼쪽에 사실은 2017년에 있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 이후로 엄청나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한 시도들이 일어났고 첫 번째 저기 노랗게 표현했습니다. BERT 모델이 구글에서 처음으로 런칭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BERT 모델 it only has 그러니까 340 밀리언밖에 없는데 그 정도 파라미터만 갖고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구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파라미터 숫자를 높여. 거기에는 우리가 미스가 있었죠. 파라미터의 숫자가 높아진다는 건 equal to 나의 accuracy가 올라가고 나의 capability, functionality가 올라갈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2020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대부분 다 모르셨어요. 그때 삼성이 자꾸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이퍼클로버가 약 그 당시에 82B가 제일 큰 모델 얘기하고 그럴 때요. 카카오가 70 빌리언 얘기하고 이럴 때였어요. 겨우. 그때 이미 2021년에 오픈 AI는 175 빌리언 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킵니다. 그리고 저거를 흔히 얘기하는 파인 튜닝을 해서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온 거죠. 175 빌리언이라는 숫자는 가만 보시면 왼쪽이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우리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로그 스케일이니까 하나 올라갈 때마다 order of magnitude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1000배, 그죠? 1000배 단위로 파라미터 사이즈를 키운 거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알았는데 that's okay.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써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75B는 기가하고 같은 10 to 9 그러니까 10의 9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인퍼런싱을 하려면 2바이트 그러니까 파라미터당 2바이트가 필요해서 약 350기가바이트의 메모리 GPU 메모리가 필요한데 세상에 지금까지도 GPU 메모리 중에 350기가바이트를 언칩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기가 어려운 거죠. 왜? 패럴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푸시백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모델 사이즈 줄입니다. 트레이닝은 할 수 있겠는데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메타가 라마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라마 레짐이라고 랭귀지 모델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메타의 라마 레짐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파라미터의 숫자는 줄이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데이터의 양을 늘린 거죠. 그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올 수 있어서 작년 말에 미스트리 7B 아주 세상을 뒤집었던 모델인데 하여튼 7B까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올라갔냐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 올 초까지 엔비디아가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도 발생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다시 공급량도 늘고 여러 사람들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모델이 이제 다시 커져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다녔던 회사죠. 스라버스도 있긴 한데 한국 모델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업스테이지가 이 미스트랄 7B를 가져다가 바꿔가지고 자기네들 모델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고유 모델이 아니죠.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흔히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엑스트라폴레이트 한 거죠. 업스케일링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한 거기 때문에 고유 모델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즉 한국은 죄송하지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홍태영 센터장님 뵙고도 키스티 같은 데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어떤 좀 성부적으로 어떤 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좋은 모델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이렇게 쉐어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걸 이용해서 좋은 제너럴브 AI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프로젝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천을 드렸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라마가 드디어 세상을 뒤집은 4 or 5 billion 3.1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모델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쓰시는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는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라마는 저걸 개발하기 위해서 GPU H100, GPU 16,000개를 54일간 돌려서 여러분한테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진짜. 저희 저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HP의 XD67이 HGPU 꽂힌 거 2대만 있으면 이거 다운받아서 바로 인퍼런싱해서 쓰실 수 있어요. 한국에 이걸 비트할 수 있는 모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4 or 5 billion입니다. 우리나라 좀 잘 나간다는 업스테이지 10B고요. 그거 업데이트 안 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모델도 못 따라갑니다. 이거 가져다가 작은 모델로 뭐 쉽게 얘기하면 knowledge distillation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어요. 공짜입니다. 메타가 그 많은 돈을 쓰고 버지니아의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H100 그 구하기 힘든 거 16,000개를 라켓 버전 2로 연결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54일간 열심히 돌려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짜로 제공을 했습니다. 안 쓴다면 사실은 좀 아깝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흔히 얘기하는 샘 알트만이 얘기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는 랭귀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거의 다 됐어요. 2023년에 벌써 거의 모든 지표들이 인간의 수준이 베이스라인, 지금 대시라인인데 베이스라인, 인간과 거의 동일한 능력을 보인다고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LLM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LLM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죠.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에이전트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가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한 건 아니니까요. 조금 포커스를 이제 집중시켜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죠. Generality를 하는 건 좋은데 그 ambitious한 goal을 achieve 하는 데는 분명히 스티프한 너가 비용을 치러야 돼. 뭐에 대해서? 특별히 에너지에 대해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 데이터 센터의 일종의 파워 유세이지가 20% 40%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뭐 아까 르노버 분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CPU야 뭐 원유 노드 해봐야 700W면 다 되죠. 근데 요즘 GPU 하나가 700W입니다. HGPU면 그만해도 5.6이죠. 5.6kW입니다 벌써. 거기다 CPU 뭐 다른 거 디스크, 닉 카드 뭐 이런 거 하면 보통 노드 하나당 적어도 10kW까지 가요. 그거를 우리나라 렉은 대부분 10kW도 못 하죠. 일반적으로. 예, 제가 있었던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그거를 리퀴드 쿨링으로 해서 4개, 8개씩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렉에 64kW, 뭐 70kW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만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은 없고 데이터 센터도 별로 없는데 물은 어떻게든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선두적으로 한 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커버를 그나마 가고 있는데 블랙웰, 엔비디아 넥스트 로드맵인 블랙웰 같은 경우는 GPU 하나가 1kW를 사용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GPU 하나가. 원노드에 몇 개를 넣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걔네가 NVIDIA 72라고 팔고 있는 72 GPU를 박은 원 렉이 그러면 약 대충 125kW입니다. 원 렉에. 원 렉에 125kW라는 건 여러분이 대충 알고 계신 웬만한 데이터 센터 한 층에 한 4분의 1 정도를 한 렉에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넣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더 빠르게 트레이닝을 해서 넘어갈 텐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는 거죠. 그럼 AWS를 쓰던가 다른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GPT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길래 그러냐, 그래서 서베이를 좀 해봤더니 약 여러분들이 하는 한 번의 구글 서치 대비해서 GPT는 약 10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단순히 10배라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공동의 소유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GPT가 정말 10 times more productive 해? 구글을 쓰는 것보다? 혹은 더 많은 contribution을 월드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정치인이 들고 나와서 정말 그래? 그렇게 하면 아닌데요? 한 2배나 될까요? 이러면 오케이. 그럼 앞으로 모든 GPT 서비스는 무조건 텍스를 80%씩 더 매겨. 얘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을 같이 나눠 쓰는데 얘는 더 10배를 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얘에 비한다면. 그럼 너는 10배 많은 텍스를 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지금 어디서 돌려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서 못 돌리거든요. 다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야 되고 서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슈가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LLM 카본이라는 모델인데 LLM을 하나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 서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카본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카본을 만드는 요소, 즉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뭔가 봤더니 크게 3개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포인터가 안 돼서 보시면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컨피그레이션이 첫 번째 요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의 아키텍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하드웨어의 아키텍처가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3가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해야 우리가 좋은 일종 혹은 로우 카본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카본을 많이 만든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니까요. 현재로서. 그럼 어떻게 이 3가지를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첫 번째 이그젬플이 넘어가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본 인텐시티, 즉 뭐 어떤 단위 유닛당 만들어내는 카본의 양이 우리나라는 약간 미드코어 중간쯤에 있습니다. 400 근처에 있는데 좀 좋은 데는 굉장히 낮고 킬로와트당 만들어내는 그램 CO2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CO2를 제너레이트 하는가 이런데 한국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는데 캐나다에는 좀 좋죠. 굉장히 낮잖아요. 네. 땅은 넓은데 킬로와트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 요소들이 맨 위에 공식처럼 있지만 사실은 앞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예요. 어떤 피크 파워는 얼마고 N 같은 건 efficiency는 얼마나 efficiency가 N은 number of units은 몇 개고 뭐 이런 타임은 얼마나 쓰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PUE 아까 우리 르노버 이사님께서 설명 잘해 주신 어떤 데이터 센터나 어떤 기기가 총 에너지를 얼마나 IT 쪽에 컨버팅해서 쓰는지와 거기에 카본 인텐시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카본의 인텐시티는 얼마였는지를 곱하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다 돼 있고 우리 지금 RE100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재는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인게이지 돼서 우리에게 하나의 레귤레이션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이그젬플이 이제 제가 같이 인볼브했던 프로젝트인데 HP에 있을 때 이 회사는 되게 독특한 회사입니다. 여기 이름을 보시면 다크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바이트란 단어가 혹시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비트코인 마이너라고 북미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마이너라 얘네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약 1조 3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불과 3주 만에 결정이 난 프로젝트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추운 데 가서 이거 돌리면 괜찮지 않아요? 그 아이들 얘는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하 핵실험장 중에 이제 폐기된 지하 핵실험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하를 팠습니다. 판 걸 찾은 거죠. 거기다가 서버 센터를 둡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쿨링을 해야 되는데 저 칠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급을 어떻게 했냐? 태양열판을 깔았어요. 그 주변에. 왜냐하면 핵실험장 대부분은 애리조나 같은 그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동떨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쫙 깔았습니다. 태양광을 쫙 깔아서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쭉 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칠링을 하니까. 그 칠타워를 저쪽에 둬야 되는데 칠타워 대신 거기다가 에그리컬처럴 컴퍼니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같은 걸 수도 없이 큰 거를 비닐하우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뭘 만들었냐? 말씀드렸듯이 XD670, 그러니까 HP XD670을 약
그러니까 4개 세트를 해서 약 1조 3천억 어치를 사면서 카본 넷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정부에 다시 팔았습니다. 카본 넷이 마이너스 10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팔았어요, 다시. 대단한 비즈니스죠. 이제는 HPC 시스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HPC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국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낼까.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HP는 일본에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이미 이런 것들을 꽤 오래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들어본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enAI 쪽에서는 카본 에미션이 뭐가 많냐 봤더니 뭐 당연히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모델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CO2를 많이 먹을 거고, 당연히 이미지나 이런 좀 뭔가 핸들하기 어려운 걸 핸들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근데 누구나 아까도 보여주시면 모델은 다시 커지고 있고, 누구나 아시지만 이제는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모델리티, 즉 이미지라든가 소리로 넘어가고 있죠. 그 말은 CO2를 제너레이티브 AI가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럼 모델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모델은 어떻게 높여야 될까? 또 특히 어떤 태스크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큰데, 저 맨 위에 있지만 이미지 관련된 것들은 엄청나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나온 클링이라든가 오픈 AI의 소라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우리가 텍스트를 쳐주면 걔가 막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주잖아요. 걔네들은 엄청난 양의 지금 CO2를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궁금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트레이닝의 시대가 끝났고 누구나 다 인퍼런싱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인퍼런싱이라는 건 랭귀지 모델을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AWS나 엔비디아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보는 워크로드의 약 90%가 인퍼런싱이라는 거죠. 문제는 트레이닝은 스케일 업의 컨셉인데 인퍼런싱은 스케일 아웃의 컨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케일 아웃은 계속 커진다는 거죠. 즉 인퍼런싱을 통해서 카본을 소모하는 에미션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인퍼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로 해서 빠르게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카본 에미션을 줄일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결국엔 패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키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드웨어, 즉 그 GPU와 GPU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노드 단위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또 노드와 더 멀리 있는 리모트 사이트에 있는 노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 이게 빠르게 일어날수록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퍼런싱이나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그냥 스킵하고요. 그래서 제가 HP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게 3D 패럴리즘이라고 보통 여러 이유로 3D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해드린 뭐 데이터 패러럴, 텐서 패러럴,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패러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GPU들이 any GPU to any GPU가 only 3합 형태로 건너다니면서, 즉 이걸 흔히 얘기하는 rate optimized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rate optimized 아키텍처 내에서 어떻게 하면 GPU와 GPU 간의 통신을 빠르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제가 뭐 이거는 좀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HP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주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쿠팡에 있지만 제가 있을 때 너무 자랑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3D 패럴리즘을 이렇게 제안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북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HP에서 한 장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